안녕하세요. 포유한율연구소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정시에 확산되고 있는 3월 위기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. 2021년에도 3월경에 그 위기설이 많이 확산됐죠. 그리고 일부 정권 전문가들 중에는 그 양털 깎기가 진행됐다. 이제 본격적으로 그 양털 깎기가 시작될 거다. 이런 얘기도 많이 있었고요. 그런데 이제 1년이 지난 시점에 또다시 비슷한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. 근데 지난해와 비교하면 이제 악재는 상대적으로 많습니다. 사실 작년에는 그 악재가 그렇게 많지 않았죠. 주가가 조금 올랐다는 것 정도였고, 그 다음에 코로나 사태가 그 많은 양극화, 그러니까 그 실물 경제 쪽에서 양극화를 초래했거든요. 아마 그런 것들을 가지고 3월 위기설이 확산된 거지 않느냐, 이런 생각을 이제 해볼 수 있는데, 금년에는 이제 지난해보다 악재가 많은 것은 사실이에요. 그 중에서 뭐 여러 가지 악재가 있지만은 연준 쪽에서, 중앙은행 쪽에서 나오는 악재가 어떻게 보면 뭐 기준금리 인상 테이퍼링은 그래 크지 않는데, 그 연준이 이제 보유 자산을 축소하겠다는 이 연준 정책은 이제 악재 성격이 크니까 이것이 이제 지난해에 없었던 악재라고 볼 수가 있겠죠. 그리고 지난해에는 기준금리 인상이나 테이퍼링 얘기는 있었지만은 너무 좀 과장된 그런 부분이 있고요. 그런데 테이퍼링과는 달리 그 연준 보유자산 축소는 이제 악재 성격이 강한 것만은 사실이에요. 근데 그보다 더 좀 오래되는 악재는 연준이나 뭐 각국 중앙은행인데, 미국 정부나 각국 정부가 통제 불가능한 악재가 지금 많아요. 뭐 중국 경제 불확실성도 어떻게 보면 통제가 어려운 그 악재라고 볼 수 있거든요. 또 우크라이나 사태도 만약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한다면 이것도 이제 통제 불가능한 악재고, 오히려 그 러시아와 그 다음에 서방국이 그 경제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액션을 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건 통제 불가능한 이제 악재죠. 그런데 이제 그 시점이 자산 시장에 이제 거품이 많이 발생한 시점이고, 그 다음에 기업이나 가계 부분에서 부채가 많은 시점에서 그 통제 불가능한 악재라는 거죠. 그 부분이 이제 성격은 좀 다르죠. 그래, 지난해 3월보다는 악재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. 지난해 3월에는 우리 연구소에서는 사실 무시해 버렸거든요. 그런 얘기들을. 그런데 이제 올해는 이제 자산 시장에 거품이 이제 가닥에 발생한 상태고, 또 시장 금리도 지난해 3월과 달리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죠. 또 각국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있는 그런 환경이고, 또 터키 같은 데는 이미 뭐 외환위기 상태에 사실상 진입을 한 거고, 그러는 이제 환경의 변화는 지난해 3월보다 차이가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 두 번째 악재가 더 크다고 보는데, S&P 지수가 뭐 25% 정도 상승했는데 뭐 작게 상승한 건 아니죠. 그런데 문제는 약 한 50개 종목 중심으로 올랐다는 거죠. 그러니까 500개 종목 중에 그 450개는 힘을 못 썼고, 그 50개 종목 중심으로 주가가 올랐으니까, 그러니까 이 50개는 25% 상승한 게 아니고 막 50%, 100%, 200% 상승했다는 거죠.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메타버스 관련 주식, NFT 관련 ETF 상품, 이런 것들이 뭐 내용도 없으면서 주가가 큰 폭으로 올라 버렸죠. 그러니까 이제 막연히 뭐 미래 성장 가능하다는 그 어떤 기대 심리라 할까요? 그것 때문에 올란 것이지 실적이 받쳐주지 못한다는 거죠. 근데 이런 기업들은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요, 경제 환경이 나빠지면
올해가 이제 경제 환경이 나빠지는 해인데 뭐 시장 금리가 상승하거나 유가가 지난해 3월보다 벌써 거의 뭐 지난해 3월만 하더라도 배럴당 50달러밖에 안 했거든요. 지금 80달러니까 60% 상승해 버렸죠. 뭐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고요. 니켈, 코발트, 그다음에 그 뭡니까 또 리튬, 이 모두 다 2차 전지의 어떤 기본 재료인데 이 부분이 막 100%, 200% 올라 버렸단 말이죠. 근데 성장 주식인데 제대로 성장도 하기 전에 그 생산 원가가 급등해 버린 거죠. 그러니까 이제 이것들이 이제 과거와 지난해 3월과는 이제 다른 성격의 악재다. 라는 얘기가 이제 가능하고, 그래서 이제 3월 위기설이 어느 정도는 좀 설득력이 있다. 근데 문제는 어디까지 하락을 해야 되느냐, 어디까지 하락하면 위기냐는 거죠. 그저 지난해처럼 그저 10% 정도도 뭐 조정 못 받았지요. 근데 원래는 뭐 10% 정도는 충분히 조정 받을 거라고 보는데 아직도 뭐 그 나스닥 종목은 뭐 겨우 한 7% 내렸다가 다시 반등해가 다시 한 7% 내린 상태인데 한 10 내지 15% 정도는 조정을 받을 수 있다. 물론 이제 1차 조정을 받아 가지고 약 한 400개 종목은 조정을 충분히 받았어요. 그런데 이제 나머지 50개 기업이 그 조정을 제대로 안 받고 다시 올라 버린 거죠. 테슬라 같은 경우, 그죠? 그러니까 이제 그런 종목들에서 제대로 된 조정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측면에서 보면 3월 위기설이 설득력이 있다라는 거죠.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시장금리가 이제 뭐 지난해와 달리 이제 제대로 좀 상승 중이고 거의 뭐 그 10년물 국채도 1.8%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니까 2%에 육박하니까 지난해 3월하고는 많이 차이가 있죠. 지난해 3월만 하더라도 1.3% 안팎이었는데 지금 벌써 1.8%니까 0.5%니까. 그런데 장기채가 0.5%는 큰 거거든요. 그러니까 10년물 국채인 경우에는 5% 정도 상승하는 효과가 있단 말이죠. 그 10년물 국채를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는. 그러니까 이제 이 시장금리 상승이 주식시장이 특히 이제 성장주, 기술주, 뭐 10년을 보고 성장한다는 그런 얘기거든요. 그런데 이 금리가, 시장금리가 상승하면 모두 다 기준금리에 초점을 맞추는데 시장금리가 상승하면 사실상 그 할인율은 시장금리를 가지고 할인해야 돼요. 그러니까 분모에다가 시장금리를 넣어야 된다는 거죠. 그러니까 1.8 내지 2.0이라고 하면 그것을 분모에 넣고 미래가치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지난해보다 그 0.5%가 올랐다라는 얘기는 시장금리 기준으로 하면 실제 할인 가치는 5% 정도 하락을 하거든요. 그러니까 거품이 발생한 주식은 평균이 5%라고 하면 거품이 발생한 주식은 거의 뭐 15%까지 나올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이제 이 할인율, 시장금리가 이제 1.8 내지 2.0%까지 올란 이 상태가 어떻게 보면 3월 위기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는 될 수 있다는 거죠. 기준금리는 뭐 아직 인상 안 했고 또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면 인상 시기를 또 지연시킬 수도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미 올라가 있는 1.8% 시장금리 자체는 위기설의 근거는 될 수 있다. 할인율이 금리는 0.5% 올랐지만 현재 가치로 따지면 5% 정도 평균인데 거품이 발생한 주식은 15%까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. 그게 이제 위기설이라고 하면 위기설은 될 수 있다라는 얘기는 가능하겠죠. 그 다음에 이제 연준 보유자산 매각도 지난해는 이제 얘기는 안 했단 말이죠. 근데 올해는 얘기는 했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제
기관 투자자나 그 다음에 뭐 투자은행들 입장에서는 위험 관리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. 만약에 10월에 보유자산을 매각한다고 하면 그때는 늦다라는 거죠. 기관 투자자나 투자은행 입장에서는 그거는 팔 데도 없죠. 그리고 굉장히 낮은 가격으로 팔아야 되니까 지금부터 이제 매각이 기관 투자나 투자은행은 지금부터 매도를 해야 되겠죠. 그것도 이제 애널리스트 등이 또 좋다고 할 때, 그러니까 아주 매력적이라고 할 때 그때 매도를 해야 되겠죠. 그래서 3월까지 아마 매도가 본격적으로 일어날 거로 봐요. 그것을 또 이제 위기라고 하면 위기의 원인은 될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내릴 것이냐가 관건인데, 지난해에도 위기설이 확산되면서 소폭 하락은 했죠. 그런데 그 대부분의 이제 위기설을 주장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기대에 못 미치는 하락률이죠. 한 5% 하락한 것이 무슨 위기냐라는 얘기가 가능하니까요. 그러니까 이제 지난해는 악재는 많지 않았고, 그 다음에 주가 지수가 또 뭐 거품이 발생한 주식의 경우에는 한 4, 50% 낮았거든요. 그러니까 뭐 현실성이 없다는 얘기도 되죠. 왜냐하면 영업 실적이 받쳐주었으니까. 그런데 올해는 지금 영업 실적이 받쳐줄지가 지금 의문이에요. 우선 뭐 미국 12월 그 소매 판매도 한 2% 줄었거든요. 판매가 좋은데 영업 실적이 뭐 개선되기는 힘들거든요. 그 다음에 물가도 지난해 5% 정도 상승은 적정한 그 상승률인데, 또 그 때문에 이제 임금도 상승했죠. 임금도 상승했는데, 임금 상승률보다도 만약에 원래 추가적으로 또 그 물가가 한 4, 5% 상승한다면 이제 소비 여력이 둔화되겠죠. 근데 현실적으로 유가는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상당 기간 고공행진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주가 하락폭이 지난해 3월보다는 높을 수 있다라는 생각은 보유환율연구소는 이미 그 지난해 11월부터 예상을 하고 있었어요. 그래서 이제 조정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고, 또 올해 연초에 들어서도 그 1월 효과는 없다. 그래도 다수가 1월 효과를 기대했는데 포유환율연구소는 1월 효과는 없다라는 얘기를 한 기억이 나네요. 여하튼 추가적인 주가 하락은 필요한데 거품이 많이 발생한 주식 중심으로 3월 위기설로 받아들인다면 한 15% 정도 하락할 수 있다. 지수 기준으로요. 그러다 보면 이제 거품이 발생한 주식은 뭐 한 그 20% 작년에 이제 뭐 100% 가까이 올랐으니까 한 3, 40% 내릴 수 있다. 전체적으로 한 15% 하락하는, 그러니까 지난해 25% 상승을 했는데 한 10% 정도 남기고 15%가 뭐 오바이트 한다고 하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는데, 그런 환경은 만들어질 수 있겠다라는 얘기는 가능해요. 근데 문제는 우리는 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인데, 기업들은 신용 등급이 낮은 기업들은 아마 회사채 발행을 증가시킬 거예요. 그래 자금 조달을 해놓고 봐야 되니까. 또 자금을 조달해 놔면 위기는 또 기회잖아요. 그래서 아마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신용 등급이 좀 낮은 기업들, 뭐 우량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자금난에 대비해야 되니까 자금시장 경색 현상에 대비해야 된다는 거죠. 그래서 회사채 발행 물량이 증가하는 것도 또 악재이기도 하죠. 개미 투자들 입장에서는 또 자금시장이 경색되기도 하는 원인이 되니까요. 그러니까 기업에 돈이 들어가가지고 3월까지 묶일 수 있다는 거죠. 그러면 시중에 실제 화폐 유통 속도가 현저하게 둔화되거든요. 그것 때문에 주가는 또 3월 위기설을 뒷받침하는 또 근거 자료가 되겠죠. 여하튼 대응 전략은 그러면 현찰이 있어야 되는데 위기는 기회니까요. 근데 현찰이 없거나 기존에
거품이 발생한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뭐 위기는 기회가 아니고 위기는 위기가 되어버리는 거죠. 또 얼마나 하락을 해야 들어갈 것이냐라는 또 문제도 있어요. 과연 이제 거품이 발생한 주식이 한 3, 40% 하락했다고 그것들이 올라갈 것이냐, 아니면 은행주 등 가치주 중심으로 올라갈 것이냐는 문제가 남거든요. 그러니까 위기는 기회라는 이 말도 그 거품이 발생한 주식이 빠졌다가 다시 올라가면 또 다른 거품이 되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나 투자은행들은 그 저평가된 종목 중심으로 주가 상승을 유도할 거예요. 또 금리 상승 수혜주, 그 다음에 유가 상승 수혜주. 물론 유가도 배럴당 100달러 가면 문제가 되겠죠. 그러나 3월 위기설이 확산되면 100달러 가지 않겠죠. 왜냐하면 석유 수요가 줄 테니까요. 그런 효과도 있다라는 거죠. 여하튼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그 핵심 요지는 그래요. 주가가 하락하는 거는 이제 기정사실화 되고 있는데 3월 위기설 그 자체로서 또 연준이 보유자산을 매각하겠다는 그 발표 자체로서 기관 투자자와 투자은행이 대비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가 하락은 이제 피할 수 없다. 그러나 우리는 위기를 기회로 활용해야 되는데 기존에 거품이 발생한 주식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위기는 위기일 뿐 기회가 되지 않겠죠. 현금이 있어야 되니까요. 그 다음에 또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한 주식을 가격이 하락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매수를 하다가는 또 다른 위기가 될 수도 있다. 이와 관련해서 일본 부동산 시장이에요. 한 3번에 걸쳐서 약 고점 대비 약 한 그 70% 내렸는데 처음 20% 내렸을 때 기회라고 들어간 사람 당했거든요. 또 한 40% 내렸을 때 또 기회라고 하면서 들어간 사람이 또 당했단 말이죠. 주식시장도 그와 같은 현상은 발생할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대화를 여기서 끝내겠습니다.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